단편 소설 색깔 있는 방 이건숙. 노란 은행잎이 한방눈처럼 뜰로 쏟아져 내린다. 이음새가 없는 넓은 통유리를 통해 조감도를 보듯 정원이 훤히 드러났다. 잔디도 곧 다가오는 혹독한 계절인 겨울을 대비해서 점점 빛바랜 누런색으로 변하고 있다. 담 구석에 웃자란 잡초들까지 들뜬 색으로 옷을 갈아입어 마당은 온통 누르깨한 바다가 되어간다. 담 구석에 서 있는 감나무 잎만이 붉은 기가 도는 암록색으로 물들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앞들은 누런색을 당차게 토해낸다. 딸 숙화 문제로 집안이 새벽부터 소란하다. 아내 민정의 쇠소리 나는 목소리가 장무코 대령의 정신 끝을 까슬까슬 건드린다. 날이 갈수록 아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누가 봐도 이 집안의 케이스 스터디는 아내가 되었다. 넌 바람 먹고 구름똥 싸는 아이 같구나. 사랑이란 극히 짧고 인생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계속되는 법이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명문대학 출신에 출중한 미모를 가졌잖니. 내가 나가는 미장원에서는 널 미인 콘테스트에 내보내라고 야단한 적도 있다. 단지 내 아버지 문제가 있지만. 아내 민정은 말끝을 흐리면서 거실의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장승처럼 앉아있는 남편 장대령을 흘끔 쳐다본다. 등 뒤로 쏟아지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의식하면서 그는 크림빛 갈포지로 도배한 거실 벽에 노란 줄무늬를 따라 눈길을 던진다. 매일 저녁 딸 숙화가 늦게 들어오니 얼굴을 볼 수 없어 아침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어머니의 심기가 올라갈수록 딸은 벙어리가 되어 아예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 이런 모녀 간의 갈등을 등 뒤로 하고 장대령은 수문장처럼 떡 벌어진 어깨를 앞으로 조금 숙이고는 늦가을 색으로 물들어가는 뜰을 응시한다. 잔망스런 참새 서너 마리가 잔디에 박힌 나달이라도 찾아냈는지 콩콩거리면서 날쌘 몸짓을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5시까지 귀가해라. 단판을 내야겠다. 강남에서 손 꼽는 재벌 집안의 아들 성형외과 의사와 선을 봐야 한다. 신랑은 이미 널 숨어서 여러 번 보고는 좋다고 한다더라. 화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빨라도 11시가 되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으면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나가버린다. 별빛도 흐를 수 없는 그녀의 검은 원피스에 눈처럼 흰 세 줄의 진주 목걸이가 오랫동안 장대령의 망막에 남아 흔들린다. 그 순간 하필이면 흑과 백이 대국 중인 바둑판이 떠오르며 상대의 행마를 읽어야 할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흑백 영화라도 보고 난 뒤처럼 시야에서 색이 사라질 때 밀려오는 불안을 추스르면서 장대령은 서서히 휠체어를 돌린다. 스필버그가 감독한 유명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암담한 흑백 장면들이 앞에서 출렁인다. 아내는 연보라 매니큐어를 10손가락에 다 칠하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핏빛이 도는 빨간색과 청명한 가을 하늘색의 옷을 입었고 덜어는 두 색깔을 뚜렷하게 대비한 원피스를 즐겨 입었는데 요즘 아내의 옷차림에 변화가 온 셈이다. 아내가 한바탕 떠들고 나가면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황량해진다. 마치 날선 칼 위에서 혼자 날뛰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진 선무당처럼 아내 혼자 찢고 까불다가 사라진 집안은
횡덩그렁하다. 열어놓고 나간 아내의 방인 안방이 눈에 들어온다. 벽에 걸린 그림에 눈이 멎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깔고 한가운데를 직선으로 갈라놓은 수평선 위로 동그란 빨간 해가 불끈 솟아오른다. 태양 주변은 빨강과 파랑이 섞여 다양한 톤의 보라색이 후광처럼 어른거린다. 사랑과 증오, 희망과 절망의 상반된 마음이 아침 해의 주위에 어른거린다. 최근에 새로 바꾼 엷은 보라색 커튼이 살짝 열어놓은 창문을 파고드는 미풍으로 조금씩 흐느적인다. 짙은 보라색의 이불과 중간 톤의 보라색 베갯잎도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시리다. 해처럼 불끈 솟아오르는 아내의 성깔이 감정의 침체로 가라앉은 바다색을 융화한 보라색으로 다스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해서 장대령은 침실 안을 불안한 눈으로 한참 응시했다. 슬픔과 분노로 혼란을 겪으면서 갈등을 해소해 보려는 아내의 격렬한 감정의 흔들림이 통제가 어려운 차가움으로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안방과 나란히 붙어있는 장대령의 방은 대학병원의 병실 같은 분위기다. 흰 벽에 하얀 시트, 침대는 상반신을 세우고 눕힐 수가 있다. 이동식 식탁도 붙박이로 침대에 달려있다.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문턱이 없이 연결된 화장실엔 환자가 잡을 수 있는 난간이 빙 둘러있다. 감정이나 의식까지 표백된 하얀 방은 채색을 버림으로 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독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냄새가 났다. 허리 밑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장대령을 돌보는 도우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처음으로 아내의 방인 안방에 들어갔다. 샴푸나 린스까지 아내는 모두 보라색으로 교체해 놓았다. 수건까지 보라색을 택해서 화장실과 방은 어느 영화에 나오는 보라색 방 같았다. 방 안에 깔린 색이 주는 울적한 기분에 젖어서 장대령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거실로 향했다. 그래도 두 손으로 웬만한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하루 종일 그림처럼 이렇게 거실 창가에 앉아 정원에 눈길을 던진다. 갯벌 속으로 처박혀 드는 것 같은 일상의 지루함 중에도 숨통을 트여주는 것은 통유리를 통해 파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나 새들이다. 얼마나 저 하늘을 더 바라보아야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일까. 눈앞에 검은 바다에 거센 물결이 사납게 출렁인다. 그 물결을 따라 인생도 세월도 역사도 계절을 닮아 흘러간다. 발소리를 죽이고 딸은 조교로 일하는 대학으로 가려고 조용히 빠져나가면서 아버지를 향해 묵례를 한다. 숙화야, 우리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자꾸나. 내 방으로 들어가자. 시간 있니? 교내 도서관에서 제가 모시고 있는 교수님의 논문에 쓸 자료를 뽑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없어요. 딸은 발소리도 사뿐히 잔잔한 택거리로 조용히 장대령의 휠체어를 밀려고 등 뒤로 간다. 농익은 레몬색 상의에 수녀복의 검은 제복자락처럼 새까만 치마를 받쳐 입은 딸의 옷이 망막에서 후루룩 떤다. 노란 빛이 강할수록 그로 인한 어둠도 깊고 날카로운 법이다. 딸의 허리께에서 또렷하게 선을 긋는 노랑과 검정의 대비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오수수함을 안겨준다. 기호로서의 색채가 아닌 노란색은 딸의 블라우스에서 상징성을 띤 암호처럼
장대령의 눈에 박혀왔다. 어머니의 지청구로 인해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애처로울 정도로 기가 죽은 딸의 몸에서 단내가 난다.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성격인데다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예민한 딸은 거센 어머니에게 눌려서 늘 있는 듯 없는 듯 행동거지가 조용하고 말이 없다.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이냐? 강덕기예요. 고시에 5번이나 낙방을 한 청년이라면서? 맞아요. 매번 떨어져서 무척 고민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 말로는 가정이 가난하다면서? 이 대목에 이르러서 숙화는 대답을 않고 머리를 푹 숙여버린다. 아내가 성화의 주관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시댁이 될 부모의 빈곤과 줄줄이 사탕으로 매달린 시누이와 시동생 문제였다. 일생에 누구에게나 딱 한 번 순수한 사랑을 할 기회가 있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단다. 그런 사랑에는 고통과 역경이 따르지만 모두 겁내지 않고 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랑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생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법이다. 너는 삶에 대한 열정이 강한 천성을 타고나서 삶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다고 이 아버지는 믿고 있다. 그러자 딸은 의외라는 듯 숙였던 머리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본다. 힘이 오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힘있게 파고든다. 양볼에 보조개를 지으며 잔잔하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방 안을 둘러본다. 딸의 방은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외딸로 태어난 숙화는 아가 시절 분홍방에서 살았다. 인형과 장난감은 물론 아기 방의 모든 치장까지 심지어 옷도 핑크무드로 조금씩 질감이 다르고 농도가 다를 뿐이었다. 딸의 방에 들어서면 무릉도원에 들어선 듯했고 이른 봄의 생명이 꿈틀거렸다. 언제나 만남의 설렘이 있었고 느긋하고 따뜻한 행복감이 고여 있었다. 어린 시절 딸의 방엔 항상 벚꽃이 만발한 무르익은 봄이 있었다. 커가면서 딸은 초록색의 오묘한 색상에 빠져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방은 초록색 계열이었다. 서양화를 전공한 딸은 16세기 초록의 문화를 창출한 동양의 천재 리큐와 그로부터 300년 뒤에 서양에서 자연의 조화 속에서 예술의 본질을 초록의 색조로 삼아 캔버스에 옮겨놓은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세잔풍의 색채를 많이 좋아해서 그림도 온통 녹색 계열이었다. 특히 딸은 그 색의 오묘한 색상을 연구하느라고 팔레트에서 설핏한 햇살을 받은 양파 머리색, 겨울 추위를 뚫고 미세하게 싹 어울리는 이른 봄의 보리싹이나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초봄의 느티나무 잎, 복 더위에 여름 배추벌레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투명함이 서린 초록색 등 다양한 색 배합을 늘 연구했다. 특히 녹차에 더운 물을 부어서 다양하게 변하는 어린 색을 보고 탄성을 발하기도 했다. 여성의 화장 케이스 대신 딸은 초록색 배합을 연구하느라고 항상 팔레트를 지니고 다녔다. 심지어 옷까지 대학 시절 내내 약간 우중충한 바닷가의 소나무색이나 고풍스런 녹색, 푸른 대나무색이나 약간 짙은 기운이 도는 겨자색, 거무스름한 녹색 등 다양한 초록색 계열의 옷을 즐겨 입고 다녔다. 그런 딸이 시트나 베개, 심지어 커튼까지 온통 노란색으로 방안을 바꾸어 놓았다. 의자와 침대도 활짝 핀 개나리꽃 색이다. 벽에는 반고흐의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나마 벽과 침실 바닥이 빛바랜 갈색이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다행이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간에 빠져들자 딸은 시골 할머니 집에서 놀았던 봄날을 기억해낸 모양이다.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노란 병아리들이 오그르르 모여있던 시골집. 4살 박이 딸은 꽃가신을 벗어놓고 병아리를 쫓아다녔던 때가 있었다. 노란색으로 뒤바른 딸의 방에서 장대령 자신이 젊은 시절에 체험한 사랑의 아픔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건 외로움과 충만함이었고 고통과 행복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로 인한 어둠도 깊고 날카롭게 마련이다. 순수한 사랑에는 고통과 아픔이 밑에 깔려 있지만 기쁨과 평안이 임한단다. 그런 사랑을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의 빛이 환하여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는 법이다. 숙파는 아버지의 말에 입을 꾹 다물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있다. 어머니가 뭐라고 난리를 쳐도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지나친 언행을 거침없이 퍼부어대도 도통 말이 없는 것이 아버지의 생활이다. 물론 군에서 척추를 다치기 전에는 상당히 씩씩한 아버지였고 어머니도 아양을 떠는 편에 속했었다. 그 시절에는 어머니는 아버지를 태양처럼 바라보면서 살았던 시절이다. 숙화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부하들을 데리고 훈련하던 중 수류탄이 터져 허리를 다친 다음부터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확한 전환점을 꼭 집어 말하자면 어머니가 돈을 번다고 밖으로 나돌다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된 다음부터 내면 깊숙이 웅크리고 숨어있던 드센 성격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긴 침묵 끝에 딸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 못할 거예요. 덕기하고 저는 한 꼬투리에 들어있는 2개의 완두콩이에요. 게다가 우린 꿈이 있어요. 먼 훗날 돈이나 명예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모두 꿈꾸는 대로 거머쥘 수 있어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변화될 수 없지. 미래는 꿈으로 만들어지니 말이다. 난 이런 내가 무척 자랑스럽다. 그러자 숙화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을 더듬는다. 아버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불쌍해요. 우리 엄마처럼 드센 여자를 만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구나 이러고 늘 집안에 박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세요. 아이고, 가엾은 우리 아빠. 나도 아주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단다. 이 말에 딸은 배시시 웃으면서 아버지를 바라본다. 웃긴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인절미 토막 자르듯 반듯하고 모나게 잘라진 생을 살아온 아빠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니 발걸음이나 심지어 식사 때 수저를 드는 것까지 훈련을 받아서 아주 정확하게 각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분이다. 지금도 군인 기질이 넘쳐서 비록 걷지를 못하지만 꿋꿋하게 집안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든든하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닌가. 그런 분이 딸 앞에서 사랑을 논하고 있다. 아빠가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인가요? 장대령은 그렇다고 크게 머리를 주걱거렸다. 사관학교를 갓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일선 지역에 배치되어 있을 적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면회를 왔다. 장무코 소위 김세영이라는 여자의 면회요.
장소희는 김세영이란 이름을 들으면서 연신 머리를 갸웃거렸다. 너무 생경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이 깊은 산골까지 자기를 찾아온 여자라고 하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면회실로 향했다. 전혀 낯선 여자였다. 장소희와 마주 앉은 여자는 얼굴이 갸름하고 살결이 고왔다. 눈을 내리깔고 살짝 얼굴을 붉혔다. 파들파들 떨리는 긴 속눈썹 밑에서 호수처럼 깊고 아늑한 큰 눈이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여자는 엷은 이끼가 낀 바위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어 평안함이 넘쳐 흘렀다. 누구신데 제겐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실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한 달 전 소개팅을 할 적에 저와 짝이 되었었지요.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그 저녁에 그녀와 짝이 되어 파티에 참석했던 2시간. 그런 만남을 장소희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 여자는 어쩌자고 그걸 기억하고 이 거친 군사 분계선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여자는 머무적거리면서 연초록 포장지로 곱게 싼 선물을 내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유난히 가늘고 길었다. 선물을 건네주면서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얼마나 손이 가녀린지 손등이 희다못해 푸른 기가 돌았다. 그 시절엔 여자란 전부 이렇게 손이 가녀리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 초콜릿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 장소희는 그날이 무엇하는 날인지도 몰랐다. 가난한 시골에 농사꾼 아들로 태어난 시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돈이 없어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는 육군 사관 학교에 합격하여 착실하게 4년을 다니고 졸업하여 소위로 임관했으니 밸런타인데이가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했다. 피차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해가 지기 전에 어서 가봐야 한다고 떠난 것이 머리에 각인된 만남이었다. 밸런타인데이가 2월 14일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녀는 매달 면회를 와서 작은 선물을 곱게 포장하여 건네주고 하염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가버렸다. 남자들만 사는 일선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윽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가버리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가끔 가슴이 설레기도 했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만나고 헤어졌다. 이따금 바쁜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울 적에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이 그녀를 향해 치솟기는 했지만 바쁜 군대 생활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척 눈이 많이 내려서 군 경비를 강화하고 보처설 부하들에게 훈시를 하고 있을 때 면회를 왔다는 급한 전갈이 왔다. 노년에 접어든 남자가 장소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이시죠? 남자는 대꾸를 하지 않고 멈칫거리면서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장소희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의문스러운 속내를 드러내는 만족한 웃음을 삼켰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을 위아래로 뜯어본 뒤에 무람 없이 피식 웃음을 삼키는 것이 곤혹스러워서 장소희는 사뭇 시특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두 사람 사이에 거북살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우리 딸이 사랑할 만하군. 이런 말을 나직한 음성으로 중얼거리면서 남자의 눈가가 젖어왔다. 일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서 장소희는 혹시 뚜마담을 내세워 사윗감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해서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일어서려고 했다. 장소희라고 불러도 되겠소?
네, 제가 장무코 소위입니다. 장소위. 미안하지만 내 청을 하나 들어주시오. 무슨 청인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군에 매인 사람이라 어쩔까 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꼭 들어줘야 하는 소원이요. 갈수록 묘하게 대화가 흘러가서 장소위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머쓱하게 앉아 있었다. 내 딸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한 달을 두고 자네를 찾고 있어요. 벌써 숨을 놨어야 하는데 자네를 찾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겠소. 망설이다가 이렇게 왔소. 이건 무리한 청인걸. 나도 알지만 자식을 가진 애비의 간절한 소원이니 좀 들어주시오. 따님이라고요? 여길 몇 번 왔다고 하던데. 그제야 장소위는 세영을 기억해내고 아하 하면서 반백의 남자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고 보니 매달 오던 면회가 11월을 건너뛰었다. 눈길에 막혀 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여자가 어쩌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단 말인가. 더구나 자기로 인해 숨을 넘기지 못한다니 가봐야 하지만 이곳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시 멈칫거렸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 간신히 윗사람의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 세영의 아버지가 타고 온 자가용에 나란히 앉아 가면서 장소위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따님이 어쩌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아, 모르고 있었군요. 세영은 백혈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지요. 자네를 무척 좋아해서 이만큼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의사의 말로는 벌써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모두 자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따님이 성향화를 전공했죠? 맞아요. 집에 가보면 알지만 자네를 그린 그림이 수십 점이 넘어요. 늘 자네 얼굴을 그리는 기쁨으로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되었지요. 장소위는 S대학 병원으로 세영의 아빠를 따라갔다. 가족들이 환자의 침대를 둘러싸고 모두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꾸 밖을 내다보다가 장소위가 들어서자 일제히 길을 터 주었다. 어색하게 세영에게 다가간 장소위는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녀의 가녀린 손을 잡았다. 가엾게도 여자는 부리가 노란 아기 참새처럼 할딱거리면서 가끔 숨을 몰아쉬었다. 세영아, 장소위가 왔다. 널 보러 왔다. 눈을 떠봐라. 아버지가 딸의 귀에 대고 절규했다. 세영은 아득하게 밑으로 꺼져가는 순간에 힘을 모아서 눈을 간신히 뜨고는 장소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서서히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올랐다. 잡은 손에 미세한 힘이 주어지더니 눈꼬리를 타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옆으로 꺾었다. 둘러선 가족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세영의 얼굴을 감싸 안고 울었고 아버지는 딸의 발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장소위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세영의 손을 잡고 가족들의 울음에 전염이 된 듯 눈물로 인해 뿔테 안경이 흐려졌다. 세영의 아버지 손에 이끌려 그녀의 집에 들렀다. 화실 여기저기에 여러 각도에서 그린 장소위의 인물화가 걸려있고 활짝 웃는 그의 얼굴을 대생한 미완성의 초상화를 나무 이젤에 기대어 놓은 채 한 구퉁이에 서 있고 팔레트엔 아직도 물감이 배색되어 남아 있었다. 화실 정면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 섰다.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사관생복 차림의 그와 세영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앉아서 담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화 뒤에 아련하게 그려진 과수원 배경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사과나무에 뚜렷할 정도로 동글동글 매달린 사과들은 벌레 먹었거나 반만 붉거나 일그러진 사과는 하나도 없었다. 봄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서 한여름의 비바람과 더위, 벌레와 싸우는 역경 속에 전신을 내맡겼으면서도 완숙하게 예쁜 모양을 지닌 사과들이었다. 가을의 따가운 햇살에 거죽을 온전하게 붉게 달구면서 찌그러지거나 익지 않은 데가 없게끔 엄청난 노력을 한 사과들을 의도적으로 배경에 깔은 듯 했다. 가족들은 세영이 그린 그림을 보고 다시 울음바다가 되었다. 딸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장본인이 앞에 있으니 더욱 눈물선을 자극해서 울음소리는 가슴이 애이도록 처절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한 여자의 처절하도록 간절하고 순수한 사랑을 받았던 셈이다. 돌아서면서 그제야 형광등처럼 늦게 자신도 그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고백할 수 있었다. 아픔이 가슴을 도려내서 장소인은 하직 인사를 하고 세영의 집을 나와서야 그 집 담벼락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었다. 왜 진작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가 하는 회한이 가슴을 쳤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숙화가 활짝 웃으면서 손뼉을 쳤다. 아빠와 사랑의 동질성을 공유한 기쁨이 역력했다. 아유, 멋있다. 우리 아빠의 첫사랑이요. 난 엄마가 아빠의 처음이요 마지막 사랑이라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에 세영이란 여자를 아빠는 까맣게 잊고 지냈나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사랑이 항상 내 안에서 힘을 주고 있단다. 지금처럼 엄마가 거칠게 굴 때는 그녀가 내 안에서 속삭여준단다. 그래도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 기쁨을 가지라고 말이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특히 내 육신의 핸디캡으로 고독할 적에는 세영의 외골수였던 순수한 사랑이 큰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내 엄마하고도 나눠본 적이 없는 아빠의 가슴에 깊이 묻고 있는 비밀이다. 우리 아빠 참 멋있어요. 전 아빠가 오늘부터 더 좋아졌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요구하는 성공한 부잣집 남자에다가 유명한 가문의 시부모를 모시는 결혼은 아빠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을 듯하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집으로 시집가면 얼마나 싱겁고 덤덤한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아빠와 저도 동감이에요. 내 엄마를 너무 나무라지 마라. 인간이란 익숙한 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단다. 특히 내 엄마는 사회적인 관습과 관행 그리고 외양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사회적 품위와 처신, 옷차림이나 체면 유지에
민감해서 너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야단하는 거다. 전 어려서부터 무척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내가 올바르게 커져서 나는 네가 무척 자랑스럽다. 숙화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법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는 것이야.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고 묵묵히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니? 아빠 말이 어렵지만 어렴풋이 이해는 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사랑이 아니지요. 자랑하고 교만하게 나대는 것이 바로 우리 엄마가 제게 요구하는 사랑의 조건들이라 힘이 들어요. 장대령은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여린 마음을 지닌 딸이 현실로 부닥치는 가난과 괴로움, 거기에 수반되는 갈등에다가 아픔은 물론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을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두고 고민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지닌 사랑을 딸은 하고 있는 것일까?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자면 다툼과 깊은 갈등이 있을 터인데 일생을 두고 참아낼 힘이 있을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야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터인데 그럴 만한 사랑을 딸은 하고 있는 것일까? 가정이란 사랑을 키워가는 곳이어야 한다. 결혼하면서 심어진 사랑이란 씨앗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햇살과 몰아치는 고난의 비를 맞으면서 싹이 트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의 행로이다. 문득 세영이 두 사람의 다정한 포즈 뒤에 배경으로 그린 새빨갛게 익은 동글동글한 사과들이 눈앞을 스친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남편을 머리에 이고 다닐 정도로 세워주고 순종하며 긴 세월을 거친 뒤에야 남자는 여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법이다. 여자의 헌신적 사랑과 남자의 목숨은 뗄 수 없이 붙어 다닌다고 할까. 여자는 단순히 사랑에 헌신하지만 남자는 그런 여자를 위해 자신의 전부인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다.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친 뒤에야 딸은 남자에게 소중하고 훌륭해서 그의 생명까지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삶을 딸은 살아갈 수 있을까? 아침나절 뿌리 깊게 습관화된 부정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인 제 어미의 쇠소리 나는 지청구를 많이 듣고 기가 죽어있던 숙화가 조잘되는 새처럼 살아나서 밝은 표정이 되었다. 딸이 갈아주는 도마도 주스를 마시면서 두 사람은 정원을 향해 나란히 앉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튼실해진 가을 햇살이 정원의 구석구석까지 힘있게 파고들고 잔망을 떨던 참새들이 떠난 흰우스름한 정원에 까치 두 마리가 한가롭게 모이를 찾으면서 다정한 연인들처럼 거닐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짙은 늦가을 색을 보면서 숙화는 누가 뭐래도 자신은 생에 대한 열정과 창조적 자아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미친다. 아버지의 사랑이 도전한 셈이다. 어머니가 반대해도 덕기하고 결혼을 밀고 가겠어요. 문제는 너에게 달렸다. 이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정도까지 되었느냐? 오늘 아침에 입은 내 옷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저도
그 사람과 결혼을 못하면 차라리 수녀가 되겠어요. 엄마가 집배원을 따라서 덕기집을 가보았대요. 산꼭대기 물도 잘 나오지 않는 달동네에 살고 있더래요. 벽지를 바르지 못해 흙벽이고 사는 것이 거지하고 똑같아서 거지굴이라고 했어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거지굴에 보내겠느냐고 야단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런 가난을 견딜 자신이 없단 말이냐?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덕기가 불쌍해요. 그런 가난 속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 와중에 공부를 그만큼 하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도 나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안식할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둘의 마음은 한꺼풀에 들어있는 두 개의 완두콩처럼 하나가 되었지만 결혼은 그렇게 둘만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가령 시댁의 문화적 수준이나 인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형편없어서 시부모가 네 머리끄댕이를 잡아채고 윽박질러도 견딜 수 있니? 결혼이란 현실적인 삶이다. 더구나 너와 문화적 환경이 다른 시댁 식구들하고 만나서 화평할 자신이 있니? 덕기만 좋아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봐야 한다. 그 짐까지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딸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장대령을 바라보고 입을 삐죽거렸다. 사랑도 연단되어야 한다. 바스러지기 쉬운 생금이 풀무에 들어가서 연단되어 정금으로 나오는 원리와 같다. 역경이 따른다는 것은 알아요. 너희들 몇 년 동안 교제하였느냐? 대학교 입학식에 만나서 군인까지 덕기가 다녀왔으니 벌써 10년이 돼가네요. 문제는 고등고시에 자꾸 떨어져요. 집안이 가난해도 그 조건만 되면 어머니 마음을 달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고등고시 자질이 없는가 보다고 관공서에라도 취직하겠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우린 젊으니까 끝까지 도전하자고 했어요. 생활비는 제가 대학에서 조교하는 돈하고 화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수업으로 대려고 해요. 건강한 생활이란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란다. 그게 바로 제 뜻이에요. 딸의 각오는 단단했다. 이 정도라면 일생에 한 번 오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회를 꼭 잡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왔다. 창조주는 인간을 창조하고 일생에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이지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랑 속에 살면서 도전하고 살아볼 만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그 사랑이란 일생 동안 단 한 번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어떤 이는 찾아온 사랑의 기회를 잡아보지도 않고 놓아버리거나 더러는 알지도 못하고 무심결에 흘려보내기도 한다. 그럼 결혼식을 올리면 되겠구나. 무엇으로? 아빠 꿍쳐놓은 돈이라도 있어요? 우리는 당장 방 얻을 돈도 없어요. 더구나 덕기가 저에게 해줄 반지값도 없고요.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라고요. 그럼 은반지로 하렴. 은반지는 3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점심값이면 되겠구나. 딸은 놀래서 입을 딱 벌리고 장대령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빠가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낭패감이 서린 얼굴이다. 그리곤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엄마는 제가 덕기랑 결혼한다면 10,000원도 내놓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드레스는 무슨 돈으로 입어요. 더구나 신부 화장이나
손님들 식사 대접은 어떻게 하고요? 게다가 둘이 살 방도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모든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법이다. 이러다가는 넌 늙어 죽을 때까지 시집 못 가겠다. 빈손으로 결혼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 그런 결혼식도 하겠다면 도와주마. 군 복무 중에 핸디캡이 된 아버지는 군에서 나오는 돈을 한 푼도 못 만진다. 통장으로 들어와서 전부 어머니의 소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아버지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숙화는 이런 힘없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머리를 흔들었다. 혹시 아버지가 엄마를 구워 삶아서 돈을 빼내려 해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딸을 향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너는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 아버지를 두었다. 빈손으로 맨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내 아빠라는 사람이다. 단지 내가 다가오는 역경을 사랑으로 이기면서 오래 참고 씩씩하게 도전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다. 그러자 딸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아버지와 딸은 착착 결혼 준비를 했다. 딸이 즐겨 입는 옷들 중에 여름에 입었던 종아리가 드러난 긴 팔의 연분홍 원피스가 식장에서 입을 신부복이 되었다. 결혼 반지로 가느다란 은반지 2개를 샀고 식장에 입장할 적에 신부가 쓸 면사포 대신에 챙이 넓고 운두가 높은 둥그런 모양의 활짝 핀 벚꽃색 모자를 백화점이 아닌 시장에 가서 샀다. 하늘하늘 투명한 진홍색의 긴 스카프를 운두 높은 모자에 매서 등 뒤로 허리까지 살랑살랑 나부끼게 했다. 가슴의 안을 북해는 연분홍 원피스에 어울리게 흑장미 한 송이를 들었다. 모자만 벗으면 그대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는 차림으로 가까운 산이나 유원지에 놀러 갈 수도 있다. 신랑은 늘 입는 양복을 그날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입고 나오도록 했다. 식장은 신랑이 다니는 성당으로 정하고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 증인으로 결혼식을 지켜보게 하였다. 딸의 결혼식 날 장대령은 아내의 도끼 어린 반항에 갇혀 감히 가볼 수도 없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 민정은 내내 울부짖으면서 장대령을 들볶았다. 숙화가 성품이 여리고 소심해서 절대로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할 터인데 분명히 아빠인 장대령이 군대식으로 물어붙였다는 것이다. 알아맞히기는 했지만 장대령은 이렇다 저렇다 대꾸를 않고 마을을 지키는 천하 대장군처럼 묵묵히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최근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부동산이 전혀 꿈쩍하지 않으니 아내는 그 스트레스까지 모두 집안에 풀어놓았다. 상상 못할 그런 그 악함이 아내의 몸 어느 구석에 숨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처럼 팔딱거렸다. 딸이 결혼하는 날은 그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다. 이런 여자하고 정말 끝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했다. 순간 세영이 떠올랐다. 사랑이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자신을 내주는 것인데 이런 사랑을 받은 남자가 그 사랑을 달빛처럼 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아내의 넋두리는 길고 그악스럽게 이어졌다. 요 계집애 어디 두고 보자. 단 1푼을 주나 보자. 결혼한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이 덤벼들어 돈을 달라고 야단칠 것이다. 사랑이란 순간의 미혹에 속아서 기나긴 인생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를 내가 이 2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사랑은 짧고 인생은 길다는 법은 세월이 흘러도 진리라 변하지 않는다. 자고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 없는 법인데 감히 내 말을 어기고 하나뿐인 자식이 그런 결혼을 하다니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일생을 두고 후회하면서 고생하는 꼴을 내가 꼭 이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기뻐할 것이니 두고 봐라. 내가 점 찍어놓은 성형외과 의사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당장 큰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고 신혼여행도 하와이나 유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결혼하는 날부터 시집 식구들하고 거지굴 속으로 무너져 내려가서 허우적일 친세라니. 아이쿠, 그 꼴이 눈에 선하다. 몸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울어대다가 나중에는 목이 쉬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거실 바닥을 아내는 선불 맞은 멧돼지 모양 몸부림치면서 뒹굴었다. 아내에게 장대령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군대 시절 거느렸던 하사가 서울 근교에 고풍스러운 큰 집을 지니고 있어 문간방을 하나 공짜로 얻어낸 것이 신혼 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해질녘 아내가 찜질방에라도 간다고 휑하니 나가버린 집안은 괴괴했다. 휠체어를 굴리고 다니면서 장대령은 노란색 딸의 방, 보라색 아내의 방, 그리고 자신의 하얀색 방의 문들을 모두 열어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내의 방인 안방부터 그 색을 바꾸기로 했다. 아내가 최근 들어 부쩍 좋아하는 보라색을 전부 집안에서 치우기로 했다. 장대령이 허리를 다친 뒤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아내의 방은 온전한 몸이었을 때 부부가 함께 공유했던 장소였다. 숙화가 대학에 들어가서 첫 작품이라고 집안을 꾸몄던 생각이 떠올랐다. 녹색 창호지를 쭉쭉 찢어서 탁자나 식탁의 유리 밑을 장식했던 기발한 데코레이션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대학 시절 초록색에 빠졌던 딸은 안방 큰 유리창의 머리 부분에 연한 하늘색으로 레이스를 만들어 달았다. 커튼의 본체는 움막의 감자싹을 연상케 하는 색으로 하고 그 밑에 치렁거리는 레이스는 강도를 따라 층층이 짙게 변하는 초록색으로 집시의 치맛자락처럼 너덜너덜 레이스를 달아서 마지막 단은 짙은 무청색이 되었다. 다락에 아내가 구겨 박아놓은 딸의 작품인 커튼과 침대볼을 파출부를 시켜 꺼내오게 했다. 딸이 손수 바느질하여 만든 것들로 장식하고 보니 보라색의 차가움보다 녹색 계열이 훨씬 방안을 평안하게 했다. 수평선 그림을 떼어내고 한때 딸의 방에 걸었던 세 잔의 생 빅투아르 산을 대신 걸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딸 숙화는 장대령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가 늘 말하는 사랑은 짧고 인생은 길다는 말을 아빠도 믿으세요? 내 경우는 인생은 짧고 사랑은 길다고 생각한다. 아빠 말이 맞아요. 저도 동감해요. 오늘은 둘이 손잡고 나가 길거리 싸구려 노점에서 수저 2개 하고 젓가락 2개를 샀어요. 접시도 2개를 샀는데 돈이 모자라서 밥 퍼먹을 그릇은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꼭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산 싸구려 물건들이 얼마나 정이 가는지 몰라요. 아빠가 사주신 전기밥솥이 없었다면 밥도 굶을 뻔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밥을 해서 접시에 퍼먹었는데 아주 꿀맛이에요. 반찬이라고는 고추장이 전부인데 어쩜 그렇게 맛이 있죠? 거의 매일 딸의 전화는 기쁨의 환호성이었다. 하나뿐인 자식인 딸이 시집갈 적에 준다고 아내가 다락에 가득 사모은 명품 그릇들을 휠체어를 타고 가서 하나하나 샅샅이 훑어보았다. 이걸 다 주었다면 과연 딸이 이런 재미를 누렸을까 하면서 장대령은 잔잔한 미소를 삼켰다. 명품인 이런 그릇들은 고가의 것이지만 길거리에서 파는 1,000원짜리 싸구려 시장에서 사들인 딸의 그릇에 비해 그 효용 가치는 바닥이 확실했다. 아빠, 오늘은 1,000원에 산 플라스틱 바가지를 제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둘이서 마주 잡고 굵은 실로 꿰매서 쌀을 씻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우리처럼 이런 바가지를 꿰매서 쓰는 젊은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우리 두 사람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숙화는 처음 겪는 행복한 일상사를 만끽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성숙해가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딸을 떠올리자 휠체어에 외롭게 앉아있는 장대령의 눈앞에 넘실거리는 자운형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봄비가 구질구질 내리더니 폭우가 쏟아질 조짐이 보인다. 다친 허리가 쑤셔서 장대령은 끙끙 앓으면서 하얀색 방의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부동산 업자들과 어울려서 3박 4일 관광 코스로 태국으로 가버렸다. 장대령은 보던 책을 덮어놓고 천정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아내의 전화였다. 사랑이 조금도 어리지 않은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인사치레였다. 허리에 통증이 심했다. 딸까지 떠나버린 빈집의 헐렁함과 외로움이 고통스럽도록 다가와서 신음을 삼켰다. 몸과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이마 위로 진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순간 세영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잔잔하게 미소를 지은 그녀의 가녀린 얼굴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다. 일어나 걸으세요. 제가 새 힘을 드릴게요. 일어나 걸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주는 힘으로 승리하세요. 당신은 충만한 삶과 내적인 평화를 향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가만히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자 장대령도 따라 미소 지었다. 요란한 전화 소리에 세영의 환상이 사라졌다. 딸의 전화였다. 딸은 수화기에 대고 사뭇 울기만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다. 이 애가 드디어 가난 때문에 고통을 참을 수 없든지 아니면 시집 식구들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천천히 수화기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 잡았다. 노란색의 밝음 뒤에 숨어있던 새까만 색이 와락 눈앞으로 다가왔다. 결혼하면서 딸은 노란 블라우스에 받쳐 입었던 까만 치마를 벗어 던졌지만 장대령의 눈에 아직도 남아있는 확연한 검은 치마색이 망막에서 살아났다. 벌써 가난에 지쳐 신혼 초기에 신랑 신부가 싸움이라도 시작했단 말인가. 아빠, 왜 우니? 너 각오하고 한 결혼이 아니냐? 밝은색 뒤에는 어둠이 언제나 감춰져 있는 법이다. 밝은색으로 가야 한다. 이겨야 한다. 물러서면 실패다. 오늘 화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받은 돈으로 드디어 12인치 텔레비전을 샀어요. 우리 힘으로 산 것이지요. 우리 집 거실에 놓여있던 엄마 아빠의 대형 텔레비전보다 더 애착이 가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두 사람 손을 잡고 지금 울고 있어요. 우리의 재산 1호가 생긴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꾸 눈물이 나요. 사랑의 감정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창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게 마련이다. 딸은 행복에 절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픈 허리를 서서히 펴면서 장대령은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를 손으로 들어 침대 밑으로 내려놓았다.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창가로 갔다. 정원은 딸 숙화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의 색채를 머금은 녹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설핏한 햇살을 받은 양파 머리색도 보이고 겨울 추위를 뚫고 미세하게 싹 돋아올리는 이른 봄의 보리싹 색도 있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초봄의 느티나무 이파리도 보였다. 복더위에 여름 배추벌레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투명한 색도 바로 정원 거기에 있었다. 세영의 가녀린 미소가 아주 환하게 정원 한가운데서 앞으로 클로즈업되어 다가왔다.
서서히 평안이 임하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외롭지 않다. 새 힘을 내게 그녀가 준다고 했지. 도와준다고 했지.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 나는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맞는 말이다. 장대령의 입가에 오랜만에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비록 핸디캡이 되었지만 장대령 자신은 한 여자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남자인가.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기막힌 사랑을 적어도 한 번쯤은 주고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장대령은 지갑에 아내 몰래 감춰둔 딸의 결혼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다. 연분홍 원피스에 흰색 기운이 강한 엷은 핑크색의 운두 높은 모자를 쓰고 있는 딸의 얼굴은 모자에 두른 진홍색 리본으로 인해 생기가 넘쳤다. 커튼과 침대볼을 딸의 대학 시절 작품으로 장식한 아내의 방 침대 위에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반듯하게 누웠다. 하체가 마비된 뒤에 처음으로 누워보는 부부 침대다. 그에게 이 집은 온 우주이고 세상이다. 가만히 눈을 들어 안방을 훑어보았다. 커튼의 연 하늘색은 한없이 허공 속으로 뻗어나간 깊숙한 하늘이고 점점 짙어지는 초록색 커튼 자락이 나무가 우거진 산속에 들어온 것처럼 마음을 안정시켰다. 지금 그는 울창한 산속에 누워서 나뭇잎 틈새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환상에 빠져들었다. 딸이 꾸려가는 아름다운 우주가 혼자만의 우주인 이 집과 나란히 있어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딸처럼 자신의 우주도 아름답게 가꾸리라. 결국 인간이 바라는 구원의 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는가. 그에게 타인은 누구인가? 아내 민정이었다. 가만히 눈을 감았다. 호수 위에 두둥실 떠있는 커다란 분홍색 연꽃처럼 충만한 기쁨에 절어있는 딸의 얼굴이 세영의 얼굴과 겹쳐 다가왔다. 그 얼굴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성스러워 보였다. 슬그머니 장대령은 딸이 썼던 노란 방과 자신의 하얀 방을 무슨 색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